자, 보호관찰 제도입니다. 자, 보호관찰 제도 역시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 일종인데요. 자, 보시면 자,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에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등을 받아야 됩니다. 연역을 보죠. 영미법계.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민간 독지가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민간 밑줄 그시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어거스티스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민간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것이 이제 추후에 이제 국가가 이제 채용을 하게 되죠. 국가가 채용함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법제화가 됩니다. 저 뒤에 나오는 갱생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생보호 역시 민간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중에 국가가 채용하는 형태로 흘러가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인데요. 자, 우리나라 1994년도에 그 유명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이 제정되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김보은 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김보은 양의 어머니가 친모가 이제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 당사자가 이제 검찰직 공무원이었죠. 이제 김보은 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부가 됩니다. 계부. 근데 그 계부가 당시 12살이었던 김보은 양을 성폭행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그 김보은 양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성폭력을 합니다. 뭐 신고한다 그러면 그 당시 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끝발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경찰에 압력을 넣어서 이제 수사도 못하게 막고 그래서 장장 약 10년에 걸쳐 가지고 성폭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김보은 양이 대학생이 되면서 한 남자를 사귀게 되는데 같은 대학생입니다. 체대를 다니는 김진관인가? 어쨌든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김보은 양이 좀 남자친구한테 미안했나 봐.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10년 동안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한테 참 미안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너 그래도 나를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 남자와 김보은 양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이제 그 계부가 이제 술 먹고 밤에 술 먹고 들어오면 꼭 성폭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잠자고 있는 그날 댐을 열어놓죠. 댐을 열어놓고 이제 그 남자가 몰래 들어와서 그 자고 있는 계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 김보은 양은 죄가 없잖아요. 솔직히 성폭행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매스컴을 타고 뭐 여러 가지 뭐 구명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게 되었고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김보은 양은 나중에 이제 살인죄의 공모잖아요. 공범이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유예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람을 살해했는데 집행유예 나온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결국 그 남자친구는 이제 복역을 다 하죠. 이제 복역을 다 하고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때 만들어진 법률이 이 법률이고 그래서 그 계부로 인해서 성폭행 당했다는 그 관련된 내용도 이 법률에 실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은 성인범에 한하여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한하여 이 보호관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3년 후에 이를 반영하여 형법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보호관찰 제도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이 방금 배웠던 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폭력 범죄에 국한하여 있었지만 지금은 전면적으로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시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참 많은데요. 이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성인 같은 경우는 형법이고요. 소년 같은 경우는 소년법에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당연히 제목 자체가 보호관찰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 외에도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우실 거예요.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여기도 성보호, 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보호관찰 제도가 있고요. 자, 전자발찌에도 있습니다. 전자발찌에도 보호관찰 제도가 있다. 자, 근데 요 8번하고 비교할 것이 요 밑에 CF인데요. 가정폭력범죄, 처벌이지, 처벌.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보호관찰이 있습니다. 처벌이라 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CF를 가보면 피해자 보호, 똑같은 가정폭력이지만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자, 그 점 비교하시고, 그리고 소년법에는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에는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지선다형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자, 성격 보겠습니다. 자, 형 집행유예할 때 이제 요거 개정형법이잖아요. 개정형법이라는 것이 바로 97년도에 형법이 개정되는데 그 개정형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때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야. 형벌이 아니고 보안처분이라는 거죠. 보안처분. 보안처분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다. 이 책임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우리 남녀 사이에 그러잖아. 남자가 여자한테 책임질 일을 했냐? 그럼 책임질 일을 했으면 그럼 책임져야지. 데리고 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지. 자, 사례를 좀 바꿔서 너 절도했지. 그럼 절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너 유리창 깨뜨렸냐? 유리창 깨뜨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강간했어? 그 책임져야지. 그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형벌인 거예요. 형벌. 그래서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는 건데 책임진다는 말은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과거의 나쁜 짓에 대한 책임지는 것이 형벌인 겁니다. 형벌. 그런데 보호관찰은 과거의 나쁜 짓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래 재범 위험성이야. 위험성이란 말은 재범 위험성을 말합니다. 장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보호관찰인데 그게 보안처분이라고. 보안처분. 이 보안처분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과거의 임금이 저 신하가 구테타를 일으킬 것 같아. 저 장군이 밤에 구테타를 일으킬 것 같아. 낌새가 보이지. 그래서 임금이 가만히 눈을 뚫어지게 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하들을 불러서 밑에 있는 다른 장군을 불러서 체포하지. 옥살이를 시켜서 죽여버리지. 이유가 뭐야? 장래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참 위험한 거예요. 참 위험한 거. 그래서 어쨌든 강간을 했어. 강간을 했다고 해서 강간한 법은 강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옥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깜빵에 갖다 나왔습니다. 근데 강간 한 번 한 놈이 두 번 안 하겠냐? 그렇잖아요. 옥살이를 할 때에는 그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 동안 굶어야 되잖아. 성관계를 못 하잖아. 군대는 뭐 휴가 나와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군 생활할 땐 못 하잖아. 깜빵에 있을 땐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범죄 강간범이 출소하고 나면 여자를 보면 미치는 거지.
저놈은 무조건 강간할 놈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 재범 위험성이 또 있다는 거야. 강간 저놈은 또 할 거야. 그래서 사회를 방해하고, 그치? 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놈에 대해서 발찌를 채운다 이 말이야. 반찌를 채운다. 신상 정보를 깐다 이거지. 그게 바로 보안 처분인 거예요. 그래서 보호 관찰은 그 성범죄 같은 게 대표적인 예로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까고 그리고 발찌를 채우고 보호 관찰관이 관찰하는 거지. 저놈이 또 어디 이상한 데 가지 않느냐, 술집에 가지 않느냐, 유흥업소에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시하는 거야. 이것이 보호 관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호 관찰은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고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과거형인 거야. 보호 관찰은 뭐다? 보호 관찰은 보안 처분이다. 보안 처분이란 말은 여기 장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보호 관찰인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시법입니다. 재판시 규정. 재판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받을 때에 존재했던 법, 그 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재판시법이라는 게 바로 뭐다? 개정형법이라는 거예요. 개정형법. 개정형법 때 보호관찰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재판시법에 따라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시법 하면 틀려요.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시에 존재했던 법을 말합니다. 행위시법이 아니라 이 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이라고요. 자, 그런 점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기출 한번 가보면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형법 보호관찰이 아니고 성폭력 범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은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법 명칭이고 지금은 법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몇 번 개정되지만 최초로 만들어진 법은 이 법입니다. 자, 대법원은 보호 관찰의 성격을 보안 처분으로 규명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않기 때문에 재판시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만약에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려면 행시법이 적용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판시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한 내용이 형벌 불소급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볼 텐데요. 교정학에서는 요 밑에 있는 요 두 가지 조문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정학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그 법령집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정책 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사정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근데 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정학만 보기 때문에 보호관찰 등이나 법률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조문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호관찰 받는 사람,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형법 1호부터 3호까지 형법이잖아요. 형법에서 여기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이 세 가지가 형법에 나와 있거든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을 받을 때 보호관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명문조항이 있어요. 명문조항.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이 법이 뭐죠?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관찰 등의 법률이잖아요. 보호관찰 법률에 따라서 임시퇴원된 자, 이 사람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 소년법에도 있어요. 소년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4호가 있고 5호가 있는데 32조에서 나중에 소년법 할 때 이것도 형사정책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거기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역시 보호관찰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기타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고 있다면 그 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색깔칠 해볼까요? 색깔칠 하시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그 다음에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서 임시퇴원, 소년법에서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이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5번은 몰라도 되고요. 자, 밑에 기간 볼게요. 자, 위에서 방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을 받잖아요. 가석방을. 그랬을 때 그러면 기간이 얼마냐? 기간. 형법에는요.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돼 있어요. 딱 못 박아놨어요. 보호관 집행유예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고요.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뭘 받아요? 보호관찰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가석방자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규정된 기간에 하면 됩니다. 이건 성인이고요. 이건 성인이고 소년법 같은 경우는 소년이잖아요. 성인과 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나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된 기간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요 1호와 2호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게 문제 출제하기 좋죠. 그래서 1호, 2호가 잘 나와요. 그리고 자, 임시퇴원 나왔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임시퇴원 배웠잖아요. 임시퇴원에서는 퇴원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은 보호관찰을 받는다. 받고 나머지 소년법 4호, 6호에서는 그 법률 소년법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그렇죠? 6호는 됐고 출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출제 어떻게 나오는지 숫자 갖고 장난친다 이게. 자, 그 다음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도 볼게요. 사회봉사가 뭐고 수강명령이 뭔지는 읽어보시고 기능도 받으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볼게요. 우리나라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동의를 요하지 않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받게 한다. 받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 법원이 하는 것이지 당사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각각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각각이다. 각각. 그래서 판사 재량에 따라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때릴 수가 있고 두 개만 때릴 수 있고 한 개만 때릴 수 있고 그래요. 됐지? 영국은 좀 달라요. 영국은 당사자의 동의를 기초로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동의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장단점 받으세요. 장단점 읽어보시게 되면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이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랬고 여기서 집행유예 나오네요. 집행유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는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죠. 선고유예 가석방의 경우에는 이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없어요. 즉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이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색깔칠해 놓는다. 됐죠? 그 다음에 기타 소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소년법 같은 경우는 잘 받으셔야 됩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나이대가 14세 이상이다. 동그라미. 수강명령은 12살 이상이다. 동그라미. 숫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만 돼요. 그래서 색깔칠 하세요. 색깔칠 하시고. 자, 나이가 왜 다른가요? 왜 달라? 사회봉사 명령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더 많아야 되죠. 수강명령은 강의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좀 어려도 돼요. 그래서 14세, 12세 이상입니다. 이상. 우리나라로 치면 몇 학년부터 되는지 좀 봐두세요. 자, 기간 볼게요. 자, 법원은 형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몇 시간? 500시간 동그라미.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 동그라미. 그래서 이 숫자 다시 한번 숫자 별 색깔 칠하시고 500시간, 200시간. 됐어요? 여기서 끊고. 형법에 그래. 형법에는 500시간, 200시간. 소년법은 수강명령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사회봉사 명령 같은 경우에는 200시간. 그래서 이거 색깔 칠하셔야 돼. 색깔. 색깔. 그쵸? 자, 그 다음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기간이 각각 200시간. 그래서 이거 색깔. 색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형법.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몇 시간을 했어? 무슨 몇 시간을 했어? 여기 500시간, 200시간. 그쵸? 500시간, 200시간. 그 다음 뭐가 있죠? 소년법. 어떻게 되죠? 아, 이거를 왜 또 바꿔 썼는지, 그치? 사회봉사 명령이 앞에 나가서 하든지 왜 수강명이 갑자기 앞에 와서, 그렇잖아요? 200시간, 100시간. 맞죠? 그 다음에 왜 나와 있는 가정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각각 200시간, 200시간. 됐어요? 이 숫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숫자 잘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